2021년 6월 6일 일요일 아침 9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상 일기를 한번 남겨보는데, 아니, 머리가 이 말이에요. 이 머리를 내가 이발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발하는 이제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그 손질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은 내가 이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쁜 시간에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데 상당히 바쁘잖아요. 바쁜데 그 머리 손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그거는 내한테는 안 좋아요. 그래서 머리 감고 막 이렇게 빗질 같은 거 막 한 몇십 초, 한 2, 30초 내로 이렇게 하면은 딱 발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머리 하는데 자꾸 손질이 가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그 세월호 때 아마 머리 손질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가 봐요. 그런데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머리 손질하는데 시간을 뺏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발할 때가 됐는데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못하고, 오늘 요 방송을 마치고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네요. 근데 그래, 요즘 세상이 좋으니까 말이에요. 이 휴대폰으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마음대로 그 방송이 되고, 또 요즘 뭐 웬간한 텔레비는 또 그 텔레비로도 그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볼 수 있는데, 그 내가 한 것도 그냥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제 그 가면은 지금 여기는 대신동이고 김에 가면은 그 큰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 보면은 뭐 요즘 다 뭐 인공지능 텔레비인가 뭐 그런 거 다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화면 크게 내 얼굴이 그대로 나와요. 거기 그 유튜브가 놓으니까, 유튜브에 치면 이제 이 내 방송이 그냥 그대로 놓더라고. 큰 화면을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 그런데 그 내가 한 걸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보면은 아, 이거 실수한 게 있어요. 아, 그거 보면은 진짜 그 정정할 게 많고 또 잘못된 것도 있고 이래요. 저 뭐고 13번이 뉴딜 혁명인데, 내가 뉴딜 혁명을 이야기할 때 그걸 큰 걸 뺐더라고 보니까. 뉴딜 혁명의 그 목적은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있고, 그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천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하고, 이거지, 이 기제를 빼고 내가 이야기했거든. 그럼 큰 실수 아닙니까? 천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한다. 그래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위해 산삼, 특용 작물, 일반 곡물 등을 생산하는 18세 이상 80세까지의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여 매월 100만 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이래 돼 있는데, 내가 천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하고 이 말을 빼고 뉴딜 정책을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큰 실수예요. 그 다음에 그 뭐고 아래 내가 한 방송을 내가 이제 큰 텔레비로 보니까 아, 이거 실수한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큰 실수한 게 또 뭐가 있냐니까, 그 박춘석 작곡가 박춘석님을 이야기하고 또 패티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별이라는 노래는 박춘석 선생님이 작곡한 게 아닙니다. 거기 김옥윤 선생님,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패티킴하고 같이 부부 인연을 맺었다가 이혼을 해서 그랬는데, 이혼하기 전에 이제 그 기록원 선생님이 이제 그 패티킴한테 준 그 곡이에요. 그런데 내가 박춘석님이 작곡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큰 실수 아닙니까? 아, 그거 잘못됐어요. 이제 박춘석 작곡가님이 이제 패티킴한테 이제 준 노래 중에서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히트친 곡이 뭐냐 하면은 초우라는 노래예요. 근데 그 초우라는 노래도 내가 굉장히 내뿐만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이면은 초우는 굉장히 그 사랑받는 곡입니다. 그 패티킴 선생님께서 요즘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은
그 자기의 이제 그 명곡 중에서 자기가 불렀던 그 자기가 그 애창하는 그 자기 노래를 애창하는 곡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하나가 조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금을 울리니까 그 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거기에는 한 사람의 그 죽음이 깔려 있어요. 유아여 대생의 어떤 그 죽음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하죠. 근데 내 역시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갈 길 잃은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 우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그 부분 그러는데 그 빗소리도 흐느낀다 이런 그 기절이 참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 빗소리도 흐느낀다 비라고 하니까 어제 그 내가 아침에 그 조수미 그 소프라노 가수죠. 조수미 씨가 원래 나이가 임계니까 원래 60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60이더라고요. 1962년 11월 22일 생이시던데 이민생이에요. 호랑이 띠고 이민계명. 내 주위에 이제 이민생이 참 많아요. 많은데 원래 우리 한국 나이로 60이고 뭐 만 59세고 그런데 그분의 이제 조수미 님의 이제 일대기를 쭉 이렇게 올려놓은 동영상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싶어 하니까 또 이분에 대해서도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 물어요.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그리 하고 싶었냐 그렇게 하니까 비 오는 날 말이에요. 비를 한번 쫙 마음껏 한번 맞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걸 못하느냐 하니까 이 소프라노 가수는 보통 소프라노 가수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축구로 말하면 동네 축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세계적인 그 성악가 아닙니까? 그것도 뭐 진짜 세계적인 성악가니에요. 그 헤르베르트 폰 카레안이 이야기하기를 하늘이 낸 그 음성이라 그랬거든. 신의 음성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듯이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이런 분들은 자기 그 목소리를 굉장히 그 중요시해요. 그래서 뭐 비를 맞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조심해요. 뭐 조금 잘못하면 감기 걸릴까 싶어서 감기 걸리면 또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조금 날씨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습기라든지 또 이런 물방울이 자기 뭐 몸속에 이렇게 조금만 접촉이 돼도 이렇게 굉장히 조심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 비를 같은 거는 맞는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하는가 봐. 그 정도로 자기 이제 몸 자체가 하나의 악기니까 악기를 소중하게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비를 한번 마음껏 맞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고 조수미 씨에 대해서 그분은 보니까 한때 이제 서울대학교 1학년 다닐 때에 입학할 때는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한 1년 지나고 엄청 연애를 많이 했는가 봐요. 나이트 클럽도 많이 가고. 그 당시 서울대 학생 같으면은 서울대 배지만 달았다 그러면은 뭐 나이트 클럽에서 그냥 뭐 무료로 이제 입장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많이 놀고 또 그래야 노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남자친구를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한테는 그게 이제 첫사랑이 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
시험 점수가 영 안 좋게 나오니까 자기 어머니 입장으로 봐서는 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리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유학 가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이제 이렇게 좀 헤어지자는 그런 그 편지를 받고 아직까지 이제 지금 미혼이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자기 세포 하나하나에 어떤 그 느낌을, 사랑에 대한 외로움, 갈망, 애틋한 그 마음을 노래로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노래를 부를 때 그런 감정이 없으면 무슨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참 가수, 세계적인 가수라 또는 뭐 국내 어떤 가수라도 자기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사람, 내가 현미 씨 노래도 참 좋아하는 게 많아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 그 가사 중에 참 진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두고두고 못다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어제 총재님께서 강의를 이제 토요 강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뭐냐 하니까 원망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원망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어제 저녁에 김해에서 이제 우리 활동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야기 총재님 강의를 오케이 듣지를 못하고 어제 집에 와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자버렸는데, 나는 뭐 누우면 바로 잠이 들어버리니까 일어나니까 얼마 기억이 안 나더라고. 내가 내용을 또 들어보니까 강의 듣자마자 바로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총재님 강의를 다시 들었는데, 어제 토요 강의 하신 것을 그거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말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을 그 총재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것이 내 몸 속에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불교에 보왕산매론이 있어요. 보왕산매론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가 있죠. 뭐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친구를 사귀되, 어떤 사람을 친구를 사귀되 내가 저 사람을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이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을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총재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 말이에요, 진주 지수 마을에 그래서 14살 동안까지 이렇게 머슴살이를 하시면서 아침 새벽으로는 서당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모든 전 세계 모든 경전을 다 공부를 하시면서 머슴살이를 하실 때에 총재님께서 먹는 것 중에서 고기하고 생선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비린내가 하고 막 고기 냄새만 나면 토하니까 있기만 하면 멀리 가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재님께서 이제 즐겨 드셨던 것은 절 음식 스님들이 먹는 그런 음식은 잘 땡기는데, 육고기하고 생선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딴 게 아니고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려고 할 텐데 저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 척 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지를 않는다고요. 전혀 아주 멀리 해버린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진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과 접촉을 안 할래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또 대놓고 싫어하는 표정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인내심이 필요하고 하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람한테 또 말 한마디라도 척을 지어서는 안 되니까
그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도 그 사람을 멀리 하면서 뭐 하여튼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진짜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남한테 많은 피해를 주면서도 뭐 양심이 마비가 돼 있다고나 할까, 어떻게 그 낯짝을 들고 그 사람 앞에 또 계속 그 나타나느냐고. 그 양심 마비가 됐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 말이에요. 무슨 투자를 권유했다든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도 그 억울해가지고 법원에 고소를 해버리더라고. 네가 내한테 투자를 권유를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손해를 입었으니까 네가 내한테 배상을 해라, 이렇게 법원에 이제 고소를 했는데, 법원은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니까 배상을 해주라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 안 나왔어요. 패소했어요. 했는데,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단 말이야. 도덕. 최소한의 도덕이고, 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양심이 맑아진 상태 같으면요, 저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줬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한테 무슨 갚아줘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단 말이야. 저 사람을 내가 이제 그 김해에 그 부동산 하는 그 협회장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름을 밝히기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은, 내가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저 사람이 200만 원을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그래도 한다 이거라네.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벌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200만 원 손해를 본다. 그거 알면서도 자기가 한다 그러더라고. 거기 부동산 업계 사람이라더라고요. 거기 무슨 사람입니까? 그 사람 내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 잘 알지. 지금은 김해 부동산 협회 회장은 아니고 몇 년 전에 한 오래됐어요. 그 사람 부동산 협회 회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디가 말한 7가지의 그 망국의 그 요소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노력 없는 재물, 두 번째가 도덕 없는 경제. 이게 두 번째, 도덕 없는 경제, 인격 없는 교육, 양심 없는 쾌락, 원칙 없는 정치, 희생 없는 종교, 환경 없는 과학. 이 7가지 중에서 말이에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앞으로 이제 교육 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달달달달달 시켜야 된다고. 지금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인격 없는 교육이라고. 얼마 전에 차관이 현직에서 이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인격 없는 교육이 아니냐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말이야, 그 택시 타는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해보라. 자기가 고위직 아니야. 고위직 같으면은 이 택시 사람들이 자기는 밤늦게 일을 하시는 그 운전기사를 생각하면 자기 가슴이 아파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말이야, 세금을 내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봉급을 받잖아. 그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고마움을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항상 총재님이, 나는 발바닥에 떼도 안 되지만은,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아침에 택시를 타게 됐다고. 왜냐하니까 이제 버스 기사가 한번 늦게 오면은 차 배선이 조금 늦게 와요. 그러면 그 새마을 버스를 탈 수가 없다고. 그럼 새마을 버스를 안 타면은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 탈 때 이제 택시비가 7,000원 나왔다고. 7,000원 나왔는데 내가 10,000원짜리 주면서 거슬러는 내가 안 받았다고. 그건 왜냐니까 총재님께서 항상 베풀으라 그랬으니까. 쪼맨한 거지만은 그 사람한테 3,000원 덕을 준 거지만은, 나도 내 같은 이런 게 미간 말직에 있는 아주 서민 아니에요. 서민 중에 서민이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택시를 타면은 이 택시 기사에 대해서 평상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만인은 일인을 위해서 있다, 내를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일하는 것은 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참 고마운 사람이단 말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물 전체만 하더라도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고.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단 말이에요. 처처에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이 다 불상이고 부처님의 형태고, 불교에서 하는 말이지. 사사불공이라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는 사사불공, 부처님께 공양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진데 택시를 타면은 자기가 술을 마시고 말이야, 이 택시를 타는 순간에도 보통 그 인격이 바르게 된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기사님 제가 술을 먹고 이렇게 타서 미안합니다만은 좀 잘 delta 주십시오, 요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이 내 유튜브 볼 일도 없겠지만은, 나는 그 사람보다는 그런 교육을 시킨 그 교육 제도가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내가 33가지 그 혁명 가운데 말이에요,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그래도 뽑아라, 그렇게 하면 나는 교육을 뽑는다고. 교육혁명,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이 말은 짧지만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라고. 사교육비 때문에 지금 주위에 보라고요. 사교육비 때문에 두 사람 맞벌이를 보통 하는데 한 사람 버는 거는 전부 다 교육비로 다 들어간다고. 교육비로 다 들어가면 뭐 하느냐고. 인류대학 놓으면 뭐 하느냐고. 취업이 되나? 안 되잖아. 그래 기껏 만들어놔 봐야 인간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교육제도 이게 진짜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왕 3배론에 놓으면서 이렇게 또 말이 옆으로 갔는데, 그래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내가 남한테 베푼 것이 있으면은 헌신처럼 여겨버리라 그랬다고. 보왕 3배론에 내가 남한테 조그마한 것을 베푼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신발 다 떨어진 신발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도 좀 조심스럽게 버려야 되겠지만, 그럴 때 그냥 밀어넣지 버리잖아요. 다 그렇게 버리라. 그 베푼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 보왕 3배론 내가 10가지인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지금 몇 개 이야기한다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남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를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억울함을 당함으로써 수행하는 문을 삼아라, 이런 말이 있다고. 나는 그런 것에 내가 체질화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하는데 뭐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필 규정대로 되니까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주위에 오늘은 6월 6일이니까 뭐 삼삼 공약대로 할 것 같으면은 6번째가 부채혁명이에요. 부채혁명인데, 뭐 부채혁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그 총재님께서 대통령은 이제 뭐 반드시 이제 되시죠. 나는 되어 있다고 보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되시는데,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냥 막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실 참여를 하면서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알린다고. 어제 같으면 하더라도 내가 그 1인 시위를 했죠. 대한민국 허경영이 살린다, 이런 게 팻말을 딱 들고 지나가는 그 택시 기사들 또는 이제 버스 기사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또는 뭐 기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용 운전사들도 볼 수 있도록,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딱 보면서 그 사람한테 심어주잖아요. 심어주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보고 있죠. 보고 있게 되면은 그 총재님께서 이제 즉시 한 달 내로 이제 대한민국을 싹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한 달이면 싹 다 바꿔버려요. 바꾸는데 이제 돈이 드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금액 큰 것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맨 처음이 뭐냐니까, 그게 전부 다 3.3 공약에 3.3 정책에 다 나와 있다고요.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금액까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900조 원 창출하는 거예요. 900조 원.
900조 원은 창출한다는 것이 어디냐니까 17번에 있어요. 화폐혁명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데, 지하자 화폐혁명의 목적, 내가 또 이야기하지만은 뭐 반복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어제 내가 마치고 오면서 그 편의점에, 우리 집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 오면서 뭐를 사 먹느냐 하니까 우유하고 나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우유하고 그냥 뭐 뻥이요, 이런 거 박상 같은 거, 그것도 그걸 항상 사 먹어요. 항상 뭐 자주 사 먹지. 그런데 먹은 거지만은 또 먹는다고. 한 번 먹었다 해서 뭐 두 번나 먹나? 안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듣고 또 반복하는 거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뭐 보통 세 끼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두 끼 먹기도 하고 세 끼 먹기도 하지만은 그 먹었던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줌, 대변, 소변은 다 한 거지만은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반복되잖아요. 그렇듯이 삼삼 정책도 한번 또 반복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뭐냐니까 17번에 그 화폐혁명의 그 금액이 나와 있어요. 지하자금 화폐혁명의 목적은 바로 나온다고. 앞에 첫 부분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어떻게 해서 내가 화폐혁명을 한다, 그게 나오고,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나오고, 그 화폐혁명을 해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나와 있다고요. 화폐혁명의 목적은 지하자금 900조 원의 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지하자금 900조 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회수해서 1월 18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배당해준다, 이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900조 원의 지하자금을 완전히 회수해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16번에 유엔 혁명이 있어요. 유엔 혁명에서 돈이 얼마나 창출되느냐 하면은 그 삼삼 정책에는 정확한 그 금액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총재님의 이제 최근 그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면은 500조 원 이상이 돼요. 유엔 혁명은 뭐냐라니까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한다 이 말이에요.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한다. 이전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대세가 그래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냐?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왜 총재님께서 우리나라에 하필 왔느냐 말이야.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이 나라에서 왜 우리나라에 왔느냐. 요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왜 하필 우리나라에 오셨느냐. 우리나라가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의 중심이다 말이야. 풍수지리적으로 사람으로 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냐고. 남자 여자의 사람을 생식기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감방 열매 맺는 곳이다 말이에요. 풍수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류 문화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류 문명의 종주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판문점으로 이제 유엔 본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유엔군이 최초로 이제 창설돼 가지고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유엔군의 이제 그 묘지가, 유엔군 묘지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이 된 것도 그 4대 강국의 그 조작에 특히 일본 사람들이 뻔뻔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그 저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동서로 짜게 짓버렸잖아요. 그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벌을 받아야 되고, 이쪽으로는 저 일본 놈은 동남아권을 말이야 이렇게 전쟁을 붙였잖아. 태평양 전쟁을 하고 미국한테 대들고 이래 있다가 자기가 그 벌을 받잖아. 벌을 받게 되면은 독일이 동서로 짜게 지듯이 일본은 남북으로 짜게 짓버리는 게 일본이 잘라야 되지 왜 우리를 자르느냐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런데 뻔뻔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일본 놈들이 그 미국한테 뻔뻔질을 해가지고 말이야 저 소련이 이렇게 우리 일본을 두동강 내게 되면은 소련이 태평양을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되면은 미국이 태평양을 이렇게 다 점령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한국을 자르세요. 우리를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뻔뻔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린 거라고. 그 여하튼 그 미국이 그 일본 말을 안 들어야지.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야.
이것이 어려운가를 봐야 되잖아. 청사총이고, 내 총재님 하시는 말씀이 그잖아요. 청사총 들을 때는 밝게 듣고 시사명 밝게 보고 말이야. 은사충이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하고 말이야. 은사충. 그 다음 색사원이고 여성한테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야 되고 말이야. 그런데 그 여성도 따뜻하게는 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남을 이용을 하는 사람한테까지는 내가 따뜻하게 대한다기보다는 좀 멀리 하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덕사위가 있잖아요. 견덕사위. 내한테 이게 어려운, 덕이 된다면은 이것이 어려운 것을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분산아니고, 어려운 게, 내가 분노가 생길 때는 이것이 내가 분노를 풀출하고 난 이후에 어려울 것을 생각을 하고, 의사문이고, 어문이 있으면 이것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구사구용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국가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놈들이 말이야, 볼 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해가지고, 물론 덥석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어렵지 않잖아. 왜 인마, 너희들 일본 놈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을 두통각 내야 되지, 한국을 왜 두통각 내느냐고. 그 자기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유엔 본부를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게 맞다 말이야. 이제 뭐 내가 돈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말이 조금 옆으로 갔는데, 그래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서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국방비를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 유엔 본부를 우리나라로 유치하게 되면은 유엔 분담금을 전 세계가 지금은 이제 미국한테 안 내지만은 우리나라로 추진하게 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유엔 분담금을 내게 된다고요. 분담금을 내게 되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금액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500조가 넘어요. 그런데 500조만 이렇게 가정 잡아도 9천조, 900조하고 지하자금을 완전히 해소해가지고 900조. 유엔 본부를 우리나라로 이제 이전해가지고 그게 500조예요. 그럼 두 개만 합쳐도 1400조단 말이에요. 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3.3 공약에 남아있듯이, 9번째가 세금혁명인데, 세금혁명은 총 6개로 되어 있어요. 6개인데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지방세를 폐지하고, 폐지하여 이제 지방세를 폐지하여 국세로 통일하고 중앙 통합 관리로 예산 낭비를 막는다 이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어져서 하는 말이 36종류의 세금을 한 개로 통합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이제 증가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므로 이를 국민 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뭐냐고, 36가지 종류를 한 가지로 통합해서 100조, 그 다음에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3.3 공약이 나와 있어요. 금액이 나와 있다고. 그게 200조, 그래 합해 300조예요 300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300조 붙이면 아까 900조, 500조, 300조 같으면은 1700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덩치 큰 게 하나 있다고. 뭐냐 하니까 7번에 보면은 7번이 배당혁명이거든. 배당혁명에는 뭐냐, 1년 예산의 60%를 1년 국가 예산에서 60%를 절감해서 18세 이상 1인당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신규는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1년 예산의 60%를 절감한다는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500조 원이 넘지만은 500조 원 잡아도 60% 같으면 300조잖아요. 그게 300조. 그래서 그것만 해도 2000조단 말이에요. 2000조. 그 외에 또 세금혁명의 6번째가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 명으로부터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래 돼 있다고. 그럼 거기 100조잖아요. 특수사업사 신설. 그 다음에 12번째 오면 사법혁명인데 거기도 이제 금액이 남아있다고. 사법혁명이 뭐냐니까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 비례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이래 돼 있거든요. 그거 100조 원이잖아요. 그 특수사업자 100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를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한다. 여기서 100조. 그리고 합하면 2200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0조가 있으니 카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카드. 지금 카드를 사용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그게 이제 카드 사용한다는 거. 그게 이제 카드를全면적으로 사용한다는 거기에서 100조 원이 창출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합법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100조 원이에요. 그래 총 8개단 말이에요. 8개로 해가지고 그것이 2400조예요. 거기서 천재 중에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양재구 하나 2000조 4400조단 말이에요. 4400조 4400조 같으면 충분히 한 달 안으로 결혼하면 1억 소급해서 준다고. 10년 소급해가지고 죽고도 남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20년 소급해가지고 3천만 원 주고 말이야. 그 조수미가 말이에요. 그 이태리 그 저기 유학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콩쿠르 대회에 나갔던 것이 왜 나갔느냐면 돈이 없었어. 그래요. 돈이 없었어. 자기 그 경제 사정이 빠듯했단 말이야. 자기 가져갈 때 돈 한번 300만 원 정도 가져가든가. 그런데 그 돈이 이제 사용하면 자꾸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굶기도 하고 그래요. 총재님께서도 물론 엄청 굶었잖아요. 그런 그 춥고 배고픈 시절이 있어야 그 노래도 되고 사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가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천장강 대임 어사 있냐인데 필선 고기 근거라고 아기 체불하고 궁핍 기세는 하여 하나니 시고는 동시민성하사 정익기수 불등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할 텐데 먼저 반드시 고기 근골 뼈와 근육을 어렵게 하고 아기 체부 그 몸을 이렇게 굶주리게 하고 불난 기소이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익기소 불능이다. 앞으로 오는 어려움을 이렇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수미도 많이 굶주렸어요. 물론 뭐 총재님한테 비할 수가 없지만은 총재님은 막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매혈을 해가지고 학비를 마련하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피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쓰러지고 막 그래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정신을 좀 차리기도 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성당의 종소리 이런 노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신 적도 있고 그랬대요. 조수미 씨도 그렇게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기 이제 콩쿠르 대회 나가 1등 하면은 그 당시 3천만 원인가 그걸 받았어요. 받기 위해서 자기가 노래한 거예요. 그만큼 돈이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은 돈이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물론 돈만 그 전체는 아니지만은 다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을 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라고. 그리고 노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65세 이상은 매월 70만 원 더 준다는 거. 그 재원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에이고 오늘은 막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아마 시간이 몇 분 지났노? 30 몇 분? 39분 지나가 버렸네. 야, 할 이야기는 끄집어내지도 않았는데 39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 오늘은 이제 6일이니까 현충일이 정해진 것이 1956년 4월 19일 날 정해졌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해가 1959년인데 휴전되기가 1953년인가 휴전되고 그 3년 뒤에 이제 현충일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목숨 바친 그 호국 영령들을 기념을 하는 것이 1956년에 제정돼 가지고 원래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만 65세니까 65년 된 것 같네요. 그래 하기 전에 이제 그래도 3.3 공약을 또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6일이니까
여섯 번째가 부채혁명이거든요. 부채혁명 같으면은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의 총재님께서 맨 처음에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지금 부채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700조 원이었거든요. 맨 첫 번째가 이제 지자체 얼마 전까지 이제 국격대 가이드라는 책을 보면은 부채 규모가 지자체 단체에서 지금 부채가 깔려 있는 것이 100조 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업 부채가 1500조.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계 부채가 1700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외채가 5800조. 그 다음에 순수 외채, 우리나라가 순수 외채가 6500조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계 부채가 지금 그 다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700조인데 지금은 더 늘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준단 말이야, 총재님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명목은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까지 양적 완화를 하는데, 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부채가 좀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뭐, 나는 하여튼 간에 있는데, 은행 부채가 없는 사람, 10원도 없는 사람한테는 1억 원이 18세 이상은 1억 원 나가겠지만, 은행 부채가 5천만 원 있는 사람은 이제 5천만 원 그걸 공제를 하고 주잖아요. 1,000만 있는 사람은 9천만 원 지급할 거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반드시 그래 됩니다. 그래 돼가지고 일단은 금융이자 지출을 이렇게 없애줌으로써 이제 소비를 늘린다는 거예요. 이제 원문은 그래 돼 있어요. 1700조의 가계 부채를 1인당 5억 원 이내는 모두 국가가 탕감 조치하여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세 이상 가족이 한 뭐 4사람 있다 이러면은 4억 원이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4억 같으면 웬간한 이제 부채는 이제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번이 뭐냐 하니까 유엔 혁명이죠. 아까 유엔 혁명 거 이야기했는데 거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도로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26번이 노동혁명이죠. 26번 노동혁명은 총재님의 굳은 의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완전이라고 하는 부사가 2번이나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33가지 정책 중에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완전이라고 하는 글이 들어가는 것은 총 8개가 있어요. 8개. 그게 제일 첫 번째가 정당혁명할 때 완전히 패거리 정치를 청산한다 할 때 나오고, 두 번째로는 뉴딜 혁명에서 완전히 자급자족한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한다. 이게 두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폐혁명에서 지하자금을 완전히 해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지역감정을 완전히 해소한다. 그렇게 나오죠.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고,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앤다 할 때는 완전히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앤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엄부도를 완전히 차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지금 말하는 노동혁명이에요. 노동혁명은 어떠느냐 하면은 노조를 완전히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노사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완전히가 두 번 나와요. 얼마나 이 노조 진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양심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것을 기업 가족 협의회로 지금 10시가 되니까 사이렌 울리는데 1분간 묵념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 가족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그 다음에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 가족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전히 없앤다 이래 돼 있다고요. 그래 세 개를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뭐 36번은 없으니까 33 공약 33 그러니까 허경영이라면은 총 33회기예요. 그래서 33 그리고 뭐 3.1 운동할 때도 33인이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하늘은 33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33이 마지막이니까 34번 35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천상 26분 다음에는 36분이 없으니까 3개밖에 뭐 소개를 못하죠.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걸 하니까 하루에 뭐 그것만 이렇게 하는데 방금 그 1분 묵념하는 사이렌이 울렸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내가 1972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독서신문이라고 하는 그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그 좋은 글귀가 많이 나오고 많이 읽고 이제 독서에 대해서 제 신문 이름이 독서신문이라 거기 보면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인은 인이다라고 하는 그 수필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어질인자 그걸 썼더라고. 그 이제 공자 선생이 이야기한 그 인의 예지 그 이야기했는데 그 인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기 덩어리가 아니다.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어질인 그 어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수필 쓴 것이 있더라고. 그때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지만은 감명 깊게 읽었고 또 내한테는 우리 외삼촌이 있어요. 외삼촌이 두 분 계시는데 큰 외삼촌의 큰 자제분이 내한테는 이제 큰 외사촌 형이죠. 그분이 한번 부산에 오셔가지고 책을 한 권 선사를 하고 갔었어요. 내한테. 그게 뭐냐니까 생각하는 생활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독서신문사에서 나오는 책인데 그걸 내가 좀 감명 깊게 봤어요. 그거 보면서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있듯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말 이런 쪽으로 내가 치우치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 내 절친한 친구이자 스승인 그 요한으로부터 내가 아주 그 교육을 많이 들었죠. 들어가지고 책이란 책을 그 당시에 엄청 많이 읽었다고. 읽을 때에 이제 쉽게 말해서 명상록 같은 것도 많이 읽었어요. 명상록. 그리고 그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명언집 이런 것도 많이 읽었어요.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냥.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죠. 그는 뭐 하늘이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 어제 조수미 씨는 말이에요. 아침에 자기 전에 자기 그 침대 옆에 그 카라얀 그 주의자 세계적인 주의자죠. 찰스 브루크가 낳은 세계적인 대천재가 모차르트와 카라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침대 옆에 자기가 큰 액자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그 지휘하는 그 모습을 딱 걸어놓고 자기 전에 카라얀 보고 잡니다 이렇게 하고 눈 뜨면은 일어났습니다. 안녕 카라얀 이렇게 하듯이 지금은 나는 이제 그 총재님의 사진을 항상 그 책상 앞에 두고 말이에요. 참 직장생활 갔다 오면 총재님 다녀왔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고 뭐 자기 전에도 총재님 뭐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사실 뭐 이렇게 합니다. 앞에 계시죠? 책상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그 김명석 교수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분은 지금 원래도 살아 계시잖아요. 102세인가 1920년생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북에서 있었잖아요. 이북에서 김일성 지금 김정은이 할아버지지.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지금 김정은이 정조 할아버지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같은 동네 살고 같이 그 당시 교회를 같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김일성이의 그 아버지 어머님이 자기 김일성이의 외삼촌도 다 그 아주 열렬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지나고 그 집에 가서 밥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김일성이도 직접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김영수 교수님께서. 그 전에 김영수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분이 아파가지고 정말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래가지고 부모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 살고 계시죠. 102살이 넘었으니까. 102살이니까. 근데 그분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엄청 읽었어요. 젊었을 때에. 책이란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철학 교수님이신데 인생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철학자, 칸트, 헤겔, 니체, 제렌 켈고르, 파스칼 이런 또 현대 신학자 라이놀드 리브라든지 갈 발스르, 루돌프 불트만 이런 현대 신학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공부를 엄청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엑기스를 내가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 때 내가 이걸 완전 내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압축을 하면 뭐냐 하니까 사람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요. 그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잘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분이 한평생 가르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또 그게 또 진리가 맞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현충일인데 그런 선생님을 이제 내가 내 젊은 시절 때 내 스승님으로 모셨고 그 뒤에 이제 기독교 그 자체, 그 성경 그 자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자체가 사람이 돼가지고 있는 그 모습 고윤범 목사님을 또 내가 스승님으로 모셨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오늘 6월 6일이니까 현충일인데 그 당시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1973년도에요. 그때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웅변대회가 있었다고. 웅변대회 나왔을 때 내가 웅변을 했거든. 했었을 때에 내가 이제 그 어떤 내용을 했느냐,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책을 많이 읽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더글라스 메가드 원수의 이제 전기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아주 도서관에서 아주 열심히 읽었을 때예요. 읽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1973년 고등학교 2학년 봄에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 볼 때에 메가드 원수의 그 전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참 진짜 웨스트 포인트 대학을 아마 입학 수석 졸업 아마 한 사람인데 진짜 전략가 아닙니까? 그 집에 그 군인 집안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남북 전쟁 때 참여한 그런 군인 집안에 그런 멋진 군인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자기 아버님이 이제 자기도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이렇게 했었고 자기 아버님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알이 몸에 이제 맞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는데 총알이 몸에 왔는데도 안 죽어서 왜 하니까 성경책이 이제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있었는데 총알이 성경책에 박혀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항상 이렇게 읽고 또 성경책뿐만 아니에요. 독서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메가드 원수. 근데 그분이 그 남긴 그 자서전을 보면은 자기가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전쟁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전쟁은 이겨야 된다. 전쟁에는 승리밖에 없다. 승리가 아니면 죽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이런 말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싸우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좋은 음식, 좋은 주택,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영원히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영원히 좀 자유스럽게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싸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6.25 사변을 이제 앞두고, 현충일을 앞두고 내가 웅변을 했었을 때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거의 행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저기서는 그 전쟁을 위해서, 그 당시는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남한에 있는 인민들을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대의가 그렇다고. 인민을 이렇게, 우리 국민을 좀 이렇게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통일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한 거라고. 여기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 여기서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지금 호구 병력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같은 민족 아니냐고. 뭐 어제 아래까지만 하더라도 내나 김구 선생님께서 내 생각했던 게거든. 같은 민족끼리 왜 나눠져야 되느냐고. 근데 참 남과 북이 짜겨지고, 또 현실은 또 그렇잖아요. 빨갱이다 그러면은 뭐 진짜 굉장하지. 우리 어릴 때마다라도 빨갱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굉장한 거요. 죄가 크단 말이에요. 국가보안법 그때 적용받아 버리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시절 때 유신 헌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말이에요. 김기춘이가 한참 이렇게 정열적으로 일할 때 보면은 뭐 언도 내려가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사형시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래 되느냐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씻는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듯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이런 노래도 그 남과 북을 분단될 때, 이산가족 할 때 그 노래잖아요. 이산가족이 된 것도 왜 남과 북이 짜게지게 되느냐고. 남북이 이제 전쟁이 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거는 거대한 하나의 섭리전쟁이라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그 종자씨를 이렇게 딱 갖다 놓기 위해서 그 진리 위에는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인까지는 성인, 진인, 특히 이제 소인, 대인, 철인, 소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현인, 소인, 대인, 속인, 범인, 소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까지도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신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선도 섭리고 후도 섭리라고. 선섭 후섭이라고. 섭리 차원에서 일어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서는 좀 알기가 힘들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웃단계를 알아야 된다고. 얌전한 몸매에 빛나던 눈, 고운 마음 쉬는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듯 이 여인은 누가 모르시나요? 그때 자 우리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켰다고 볼 수 있잖아요. 백마고지에서는 뭐 많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죽었는데 호국 영령들이 우리나라를 수호를 했단 말이야. 그 수호를 한 이 자유민주주의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당시 내가 이제 웅변한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살면서 내가 좀 더 의식주 문제 말이야.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뭐 음식을 좀 더 좋은 걸 먹고 좀 더 좋은 주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그거는 개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호국 영령대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 내가 임마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고 내가 죽었는 줄 아느냐 이렇게 꾸짖을 것이다. 그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도 가해 공부를 많이 해요. 교육열이 치열해요. 치열합니다. 북한을 바르게 알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북맹이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북맹 이거 북한에 대한 실정을 또 계속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북한 실정도 바로 알아야 서로 소통이 된다고. 소통.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박애, 소통, 화합의 조건이 박애, 널리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양보, 그 다음에 소통이라고. 그 세 가지 원리예요. 화합의 원리, 박애, 양보, 소통. 근데 북한 실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북한에서도 가해 공부를 많이 해요. 자기 애들 어떻게 하든 영어를 이렇게 많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이나 연세대 고려대 가듯이 저기도 김책 대학이나 김일성 대학 가기를 엄청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 목적이 뭐냐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거기는 종교 자유가 없단 말이야. 없잖아요. 여기는 종교 자유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여기는 종교를 가져야 된다. 내가 그랬다고. 그 당시는 뭐 허경영 총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때고, 그 당시는 내가 강정산에 대해서도 몰랐을 때고, 그 당시에는 내가 기독교에 심취했을 때니까 기독교를 통해서는 사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사람이 임하고 다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단 말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즉 신과 가까이 가야 된다. 불교로 말하면은 귀일심원하고 이익중생하라 그랬는데 내 자신의 본질과 하나가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 쉽게 말해서 성불,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것. 딴 말로 하면 자아완성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요즘 그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치는 대로 말하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백궁, 지구분의 백궁이라 그랬거든. 이 지구에서 백궁을 추구하는 삶, 완벽한 삶,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을 걷는 삶, 요것이 그게 참 종교인의 길이 아니냐고. 안 그래요? 참된 종교인의 길이 뭐냐고. 하나님 앞에 점점 내가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그 양심과 내 양심이 일치가 되는 삶. 양심 마비가 돼서는 안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담 없이 내를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당시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한 50년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네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주님 그 빛이다, 빛. 그 맑은 양심과 내가 하나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그런 삶을 그려야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를 가지라. 그 김영수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는 기독교가 그 당시 이제 기독교 신체했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호국 영령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 조국을 지켰고 그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없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의 자유, 그 종교의 본질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웅변을 했어요.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그 초등학교 한 10살쯤 되니까 2학년 3학년 때인가 그 당시에 이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웅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이 너무 이제 추죽고 그렇잖아요. 이제 옷 한 벌 가지고 1년 내 사시사철을 뛰고 다니니까 웅변하러 오는데 너무 이제 옷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자기 반에서 옷 좀 잘 입는 애를 불러가지고 옷 좀 잠깐만 좀 바꿔 입어라 이래가지고 종재님께서 옷을 좀 바꿔 입고 딱 옛날에 소리고 어이구 저 누구 저거 허경영이야 이거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총재님께서 연설을 하셨다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 국회의원이 그 밑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웅변대회에 참석했는데 총재님께서 이제 손으로 말이야 쾅 치버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주전자가 엎어지가지고 주전자 물이 막 쏟아지가지고 그 국회의원 그 머리 위에 물이 뭐 묻었다든가 그런 그 비슷한 이야기 내가 들었는데 그 총재님께서도 그 내용이 그 같아요. 호국 영령대에 대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에 너무 이렇게 탐착하는 쉽게 말해서 기독교 목사 부흥사들이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돈 땅땅땅땅 돈 땅땅땅땅 돈에나 밝히고 땅을 더 사기나 하고 이런 삶을 살아셔야 되겠느냐고 영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인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주전자로 막 책상을 쾅 치니까 주전자가 팍 쏟아졌다 하든지 나 그거 나중에 들었어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평생을 내가 살아온 겁니다. 오늘 현충일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 나는데 벌써 1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1시간이 좀 넘었고 여하튼 1시간이 넘었네요. 지금 그래가지고 쭉 이제 그런 구도의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나오죠. 신학교 올라가면서 느끼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불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 내나 불교에서 하는 말이라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석가나 석가모니나 예수는 서로 이제 상대가 되지. 그런 한 사람이 포용을 못해. 예수가 석가모니한테 머리 딱 꿇고 말이야 대가리 팍 숙여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거고, 석가가 또 예수한테 머리 팍 숙여가지고 또 할 수도 없고, 둘이 다 급이 같은 급이야. 같은 급이니까 안 되고. 근데 세계 시대 정신은 세계 종교 통합이잖아. 초종교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또 강정산이고, 또 강정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결국 가서는 결론은 그래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모든 그 석가, 예수, 공자, 그리고 타너 스님, 그다음 남사고, 노스트라다무스, 기타 지금 현재 썸볼츠라든지 조지 아담스키 같은 이런 모든 그 사람들이 예언하듯이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국토 TV라고 있어요. 야, 요즘 내가 새로 보고 있는데, 국토 TV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제2의 베이비 붐이 생기고 말이야. 지금 만주 땅이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고,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 막 밝혀나가요. 그렇게 하듯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틀림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모든 지금 이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초강대한 우리나라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하는데 지금 그 대선 주자들 보라고요. 윤석열이가 될지 지금 홍준표가 나올 것 같고,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또 유승민이, 또 윤석열이, 요즘 또 최재형인가 있는가 봐. 감사원장 하던 분. 그다음에 김동연 내나 부총리 한 사람, 그 한 6사람. 그게 이제 떨먹거리고, 저쪽으로는 이재명이, 또 누구냐, 이낙연이, 정세균, 또 있죠. 거기 여권에서는 한 3사람, 야권에서는 한 6사람, 이렇게 떨먹거리는데, 그 사람들 자라온 환경이나 과정을 쭉 이렇게 한번 보라고요. 청소년 시절 때 동서양의 모든 종교가 큰 거예요. 가장 큰 가르침이단 말이에요. 종자는 마루 종자 아니에요. 가장 큰 가르침을 공부를 한 사람이냐? 아니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검찰총장도 하고 말이야, 도지사도 하고 국무총리도 했다 이러면은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틀림없잖아요. 하지만은 허경영 총재님하고 비하면요, 이건 잽이 안 된다고요. 누구 말 때 은행 앞에서 짤짤이 하는 격이지. 알기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식모 앞에서, 옛날 식모, 이거는 비하는 발인 데서 모르지만 우리가 언어로 말이잖아요. 식모 앞에서 행주 빠느냐고,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지. 그 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두뇌에서 무슨 천부경이라는 뜻이 나오겠느냐고. 그 반야신경이 나오냐, 천부경이 나오냐, 하암일성 법계대가 나오느냐고.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구하려면 천부경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야, 응? 우리나라의 3대 경경 3일 신고 말이야. 또 참정개경, 천부경,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깨뚫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런 분이 누구냐고. 과연 그분이 누구냐 말이야. 바로 이분이잖아, 허경영 총재님. 응? 바로 이분이시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을 두고 말이야, 뭐다 어떻다 하는 것은 너무 쉽게 만나서 그런 거라고. 자기가 안 한 상태에서 이 허경영 총재를 이렇게 알면은, 그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다 이러면 그게 기가 쏠깃해가지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기초가 약한 거야.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절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건 누가 말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 기초가 뭐냐고. 거기 불교의 사홍선에도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이야 다 공부하겠다. 맨 처음에는
중생무변 서원도지. 중생무변 서원도, 자성 중생 서원도 뭐 이렇게도 하고, 중생무변 서원도. 그 다음에 이제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많지만은 싹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불도무상 법문무량 서원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부를 싹 다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법문무량 서원, 그 다음에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가 끝이 없지만은 내가 반드시 다 이루겠다, 공부하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하겠다는 것을 의욕이 강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이 있어야 그런 그 한 가운데서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 뵀었을 때에 이분이 참 신인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확신하고, 이 사물이 앞으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이제 또 조금 있다가 저 부산 광역시당에서 광안리에서 말이에요, 홍보 활동한다는데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또 그만하고. 아쉽지만은 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근본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기초가 탄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가 탄탄하네요. 이상.